제가 여러 번의 사이클에서 경험해 온 것, 그 시나리오대로 캐펙스를 체크해 보니 이번엔 상당히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레슨몬 채널의 배진환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이. 다시 하니까 더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레슨몬 TV의 뱃사고입니다. 오늘은 인모스터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님께 먼저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자문사입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개인 고객, 법인 고객에게 자문을 직접 하는 그런 자문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장재창 대표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장재창 대표님은 신영증권 대치금융센터 지점장을 영임하셨고 2009년 매경 이코노미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PB50인에도 선정되셨으며 ETF 투자의 대가, PB들의 선생님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투자의 지도라는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유튜브에서 출판 기념회도 가졌던데요. 네. 그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조만간에 책을 내는데 이제 하셔야죠. 어제 저도 봤거든요. 네.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쓰시는 동안 상당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잘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나오고 나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락 주시던데 두 번째 책은 요런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오시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당분간 절대 생각 못 합니다. 이렇게 너무 고생했어요. 그렇죠. 이게 쓰는데 시간이 엄청 힘드시죠? 예. 그리고 보니까 뭐 PB 상대로 뭐 세네 번의 강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세네 번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네, 한 10몇 년 했는데 10년. 저는 강의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더군다나 제가 올해 PB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하는 그 주제에서는 그래도 1타입니다, 제가. 여의도 1타 강사죠. 주로 어떤 주제로 하시는 거예요? 투자 상담 관련된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PB들은 투자 상담을 하니까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은행 증권에 PB분들은 거의 저를 다 보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예. 올해 제가 따져보니까 한 15년 동안 매달 한 3-4번씩은 계속 출강을 했는데 좋아하는 일이니까 또 이렇게 지치진 않더라고요. 저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와. 그리고 또 뭐 유튜브도 활동하고 계시죠? 예, 2019년도인 것 같은데 10월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제가 두려워하고 뭐 PB들 앞에서는 오래 강의해봤지만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분들 앞에서 한 적은 없었는데 해보니까 코로나도 이제 중간에 터져서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공포가 극대화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주마다 이제 뭔가 안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 때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PB들 똑같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또 잡아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어떠냐면 이것 좀 특이한 건데 뭐냐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제가 보통 잘하는 표현이 새가슴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 멀티플 같은 거를 낼 때 예전처럼 못 내죠. 맞아요. 축소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다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고객분이 오시면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지금 제가 낸 이 책처럼 저는 사이클이나 이런 걸 한 4번 정도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있던지 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잘 알아야 성공하는 건데요. 저도 뭐 사실 진짜 그렇게 그 말에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야 정말 내용이 상당히 좋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게 아까 책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가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았다면은 솔직히 정말로 배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정말 다음번에는 꼭 놓치지 마셔야죠. 이게 조금만 1년만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대신 또 보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책이 보면은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위험 신호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을 잘 알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신호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이클을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계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데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을 때, 그 일들의 자체에 너무 질리거나 놀라서 좋은 자산들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시장을 떠나거나, 사실 이제 봄이라는 그런 아주 호황 그 투자에 아주 유리한 기간이 끝나기는 해 가지만은 아직 여름이라는 또 한 번의 커다란 그런 실적 장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치지 말고 지금 한 두세 달 조정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셨거든요. 근데 한 번에 더 큰 기회를 누려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를 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참조해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거나 다음 사이클이 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좀 판단하고 계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 주신 위험이라고 했던 제가 제시한 그 테이퍼링하고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그 자체가 시장의 폭락이나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잘 따져보면 작년도에 시장을 움직여 갔던 요인은 누가 뭐래도 유동성이었는데 이제 시장을 올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고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이기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따져보면 작년도에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이 와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급락을 하는 그래서 리세션이 공식적으로 오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오면 지나간 한 4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한 3가지 정도 정책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요거를 이제 MP 1, 2, 3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금리를 오르내리는 게 당연히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겠죠. 두 번째는 양적 완화라고 해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면서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 그래서 정부가 타겟팅된 곳으로 돈을 넣어주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다 비상통화 정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이제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시작되는 거고 요 단계도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말씀 나누는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테이퍼링은 사실 수도꼭지를 잠그다 뭐 이런 뜻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달 사주던 시장에 공급하던 그 중앙은행의 그런 그 채권 사주는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는 일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고요. 지나간 번에는 어땠냐면, 매달 100억씩 줄여갔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모든 채권 매입을 줄여서 멈춘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나간 번에 금리는 어떻게 올렸냐면 2015년 12월에 한 번, 2016년 12월에 한 번,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축소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어려워졌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채권을 사줬던 이 채권들이 어디 있냐면 연준의 창고에 쌓여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채권을 시장에 아예 내다 놓는, 팔아버리는 그러면 정말 시장에 아주 구체적인 돈을 연준이 가져가서 연준 창고에 돈이 쌓이게 되는 요 단계가 사실은 긴축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3단계가 하나도 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사실 정상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그런 어떤 부양책에 의해서 살아났을 때만 테이퍼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경기가 좋아질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아직도 엄청나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아직 뭐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질에 지쳐서 사실 지난번에 금융위기 때는 2013년도에 버냉키 텐트럼이라고 해서 발작이 왔었는데 버냉키 그때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동성을 줄이는 거 그거 말만 했는데 한 6개월은 아주 바짝 시장이 힘들었고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그 뒤에 오히려 금리가 발작으로 올라갔던 금리가 오히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알러지처럼 그렇게 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말만 해도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극히 중앙은행이 조심하고 있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건 중앙은행도 공부를 하는 거죠. 지난번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러 또 몇 년 동안 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그건 학습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부러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2, 3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한 1년 후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더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말로 뒤통수 맞을까봐.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때 오신 고객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책 사인을 받으시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님, 근데 사람들은 연준이 2023년도 넘어가야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연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연준에서 예전에 무슨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안 지킨 적이 많나요? 안 그러면 왜 시장이 왜 이렇게 안 믿어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은 마치 연준이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인플레이션 나타나면 뒤통수 팍 때려버릴까봐 미리미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금융위기 때 2013년, 14년대 시장이 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알아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막 이런 거를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번엔 연준도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예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제롬 파월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알려주겠다. 아주 오래 전부터 말해주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서는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스러운 구간이 지나간 한두 달 정도 그 기간이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장기금리가 막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데도 금리가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믿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보면 FOMC 어제 또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금리를 동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금리가 어쨌든 2, 3년 후에 결국 올린다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롬 파월이 말한 그런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을 둬서 지금 추정해 보면은 한 1, 2년 동안 주어지는 기간인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뭐 평균적으로 2% 그래서 에버리지로 바뀌었다, AIT로 바뀌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땐 사실 시장이 좀 환호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시장은 의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제 그저께 FOMC가 있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시장에서 좀 커다란 단서가 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왜 그게가 단서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주 전부터 장기금리가 커다란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질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날짜로 봐도 1.5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얼마 전에는 2.0을 바로 갈 거라고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웬만한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1.5에서 1.6을 유지하는 것들은 사실 시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고 저희가 들은 데이터로 봐서는 그 금리에 대한 숏 커버, 그러니까 숏 투자,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갈 거란 투자가 4월 초만 해도 전체 이 투자 중에서 옵션 투자 중에서 20% 이상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반대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고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주 반 전에 제롬 파월이 워싱턴의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테이퍼링을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 테이퍼링을 한다면 2013년도처럼 할 거다. 라고 말해준 게 사실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리고 시장이 제일 걱정했던 애매한 것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의 사례를 보면 어떠냐면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버냉키가 사실 그것 때문에 경질됐어요. 아, 맞죠.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할 겁니다라고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매달 100억씩 줄여가는 아까 채권 매수를 줄여간다고 했는데 그 일이 시작됐고 이 사주던 그걸 다 끝내고 나서도 실제로 금리를 올린 건 1년 뒤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2013년도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날짜를 좀 따져보면 어떠냐면 테이퍼링을 이제 고려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언제 나올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은 그 연준 위원들이 말한 걸로 보면 미국 국민이 75%에서 80% 정도 백신을 맞게 되면 이때 연준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6월 FOMC나 뭐 이런 6, 7월쯤에 테이퍼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걸로 만약에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올해 말이 가서야 요즘 채권 얼마나 사고 있냐면 연준이 한 달에 1,200억씩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2013년도처럼 100억씩 줄인다고 하면 올해 말부터 시작해도 거의 내년 말이 돼야 그 채권 매입이 줄이는 게 끝나게 돼요. 그러면 2022년 말이 될 거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 금리를 올렸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023년 하반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구체적인 이런 스케줄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일은 사실 그렇게 빨리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금리가 좀 진정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말씀나눈 것처럼 혹시라도 나만 모르고 있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단서들을 갖고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감안해 보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우려감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아예 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얘를 살리기 위한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이제 경기를 살려놨다라고 보여질 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시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뒤집어 말하면 시장의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사인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통 드리는 그 시장 사이클, 뭐 계절, 사계절 사이클 같은 걸로 말하자면 유동성 장세의 다음 장세가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 실적 장세는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때니까 아마도 지금은 저희의 그런 걸로 보면 봄과 여름 차이 정도 아니면 초여름 정도 요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그 계속 수정을 내놓을 정도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딱 지금 계절이랑 똑같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너무 좋던데. 아, 맞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놀금리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임하셔도 괜찮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미리 걱정했던 게 금리 그런 스트레스가 나타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인플레이션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 사실 시장을 아시다시피 누르는 왜냐하면 이런 건데 인플레이션은 기업에게 있어서 비용과 같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적정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비용이 올라가면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1% 비용이 증가할 때 2% 그 2배 이상인 2% 이상 이익이 증가할 때는 이거는 비용을 하고도 성장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장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적 장세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실적 장세를 기대하고 오히려 실적 장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보는데 더 시간을 쓰시는 게 실적 장세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실적 장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을 풀어서 나오는 실적 장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용이 다시 또 창출이 돼서 나오는 2차 실적 장세가 있는데 지금은 그 돈 풀어서 나오는 실적 장세 아닌가요?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앞에까지 단정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써놨는데 뭐냐면 확인하고 대응을 하라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는 관전 포인트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시장을 보고 있다가 어떤 게 확실하게 그런 사인을 보이면 그때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라는 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장세에 들어갔어도 아직 초기에 유동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탄력으로 나오는 실적일 수 있으니 실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건지를 관전 포인트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고용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책에도 다뤘지만 사실 고용은 사실은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까지 확인하면 너무 확실하게 확인한 게 돼서 그 앞에 단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시장이 정말 지금 경기가 좋아졌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정부의 발표나 중앙은행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요. 누구를 보냐면 저는 기업의 오너들, CEO들이 가장 정확하게 경기를 진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 많은 CEO들은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는데 늦게 그걸 알아차리면 어떤 위험이 나오냐면 자기가 매달 15,000개의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갑자기 거래처에서 2만 개의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15,000개밖에 만들지 못하니까 뭐 야근을 해서라도 15,000개는 채워주는데 만약에 그 다음 달도 2만 개, 3만 개 주문이 나올 때 이 납품을 하던 회사의 CEO가 진짜로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수요의 현상인가를 잘 몰랐다면 생산할 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나 여전히 15,000개밖에 못한다고 하게 되면 상대방 거래처는 한 달 정도는, 그럼 너한테 15,000개 하고 다른 데서 5,000개 해가지고 내가 납품할게 라고 하는데 두 달째, 세 달째 가면 그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회사를 거래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 증가거든요. 2만 개, 3만 개를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를 거래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이 회사는 기존의 15,000개의 납품조차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은 CEO는 주문을 뺏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365일 CEO들은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지,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응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행동 플로우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니까 주문이 15,000개가 아니라 2만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야근을 하는 거죠. 두 개 조를 돌려서 네. 일단은 메꿔보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메꿔볼 때 나오는 경제 현상은 뭐냐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으로 갈 때 항상 시그널을 뭐를 보냐면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 네. 가는지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수요가 쏟아지면 요즘 리스타킹 네네. 너무 심각하니까 그게 나타나면 이 오너들은 항상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뭘 봤냐면 요즘은 보지 않지만 그러니까 대출 태도 지수라는 걸 봅니다. 네. 대출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도장과 같은 게 뭐냐면 기계업종이 가장 좋은 주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CEO가 결정했다면 기계를 들여놓게 돼 있거든요. 네네. 제조업에서는 어쩔 수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계업종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두산인프라코아, 밥캣, 캐터필라 모두 52주 신고가죠.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여름의 길목에서 이제 여름이 온다라는 확신은 기계업종에서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개 그 실적 장세의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더 생산을 확실하게 늘리고 미래를 준비할 만큼 경기가 진짜 강력하게 좋아질 때 기업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투자, 캐펙스라는 걸 합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죠. 제가 이게 사실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7년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업에게 감세라는 혜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기업마다 돈이 세금을 그전까지는 1,000억 내다가 이제부터 200억 내게 된 거죠. 800억이 남을 때 기업이 무슨 짓을 했냐면 미국의 기업들이 주로 뭘 했냐면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줬었거든요. 근데 이 행동은 기업이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자신에게 투자해서 더 팔 준비를 해야겠죠. 더 돈 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IT 특정 우리가 아는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캐펙스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2017년, 18년의 여름 장세는 아주 짧고 아주 약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실적 장세를 보고 초반이지만 이제 중반 이후를 보려면 캐펙스가 따라주는 실적 장세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3-4달에 걸쳐서 확인해야 되고 제가 여러 번의 사이클에서 경험해 온 그 시나리오대로 캐펙스를 체크해 보니 이번엔 상당히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긍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엄청 이미 따라오고 있고 반도체 같은 업종은 늘 캐펙스가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요즘 우리 반도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나머지 업종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체크하는 그런 업종들의 캐펙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미국 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실적 장세는 꽤 길어질 것 같다. 와,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위험 신호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기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회가 오는 신호를 어떻게 톱포착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